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동안 경제정책을 총괄해온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후임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을 발탁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대통령의 경제 인식과 새로운 경제팀이 해야 할 일 등에 대해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정책을 총괄하는 팀이 투톱이라고 그러죠. 김앤장, 네.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과연 이게 어떤 문책의 의미인지 아니면 정책의 변화의 의미인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교수님이. 네, 두 분 교체설이 사실은 올 여름부터 수개월간 나왔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체설이 지속되면서 실제적으로 업무 수행하시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지점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 인사가 결국은 대통령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거, 또 어떤 인물을 기용하느냐가 결국은 정책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정부의 주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무슨 변화라든가 이런 기미는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경제 정책으로 세 가지 축을 내세웠죠. 공정 경제, 혁신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기 경제팀이 사실 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을 뒀고요. 거기에서도 더더구나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 정책 어젠다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소득 주도 성장의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죠. 근데 그 수단이 너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데만 한정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 사실 경제팀의 저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경제 세 가지 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그렇죠. 전문가들이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기본적인 경제 정책 세 가지 축을 폐기하라는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 세 가지 축에서 우선순위 그리고 정책 수단 그 측면에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접근들이 저는 일단 필요한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라는 식으로 몰아가거나 또는 이제 그걸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실패를 인정한다는 식의 논의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기생산적인 논의고 한국 경제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논의다. 그런 논의에 자꾸 장하성 실장이나 청와대가 매몰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큰 틀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통령께서도 또 이게 밀린다, 이거 인정하면 밀린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말씀드리지만 방향은 우리가 다 동의를 하지만 시행에 있어서의 순서의 문제라든지 수단의 문제에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다. 지금이라도 재조정해서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이 기대한 것보다 효과는 미미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죠. 아직까지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내년 내후년에 날 것이다. 타임렉이라고 하죠. 정책에 타임렉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시간을 두면서 더 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날 오히려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그대로 가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고용사정 나빠진 거를 소득 최저임금 문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 분들이 말씀하신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임금 근로시간 단축보다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을 좀 놓치고 있다. 결국은 정책의 보이스가 큰 집단, 이익 집단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어젠다들 위주로만 가고 있고 사실은 정말 피해를 입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렇지만 보이스가 작은 집단의 이야기들은 점점 묻혀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나 내각이 세심하게 못 살피고 있다는 거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현실 인식을 조금 제가 좀 아주 좀 마이크로하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조금 더 이제 근본적으로 보자면은 한국 경제 지금 원래 고용 위기 이제 청와대나 이제 기재부에서 올 초까지만 올 여름까지죠.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은 반도체 특수에서는 착시 현상이다. 한국 경제 제조업, 주력 제조업들의 경쟁력이 급속하게 지금 상실되고 있다. 제조업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한 거죠. 그런 위기 의식. 근데 이게 이제 경제 위기로 전이될 때까지는 시차가 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2, 3년 정도의 우리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 의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방치가 된다면은 2, 3년이 있다가 정말 큰 경제 위기로 전이가 될 수 있다. 제조업의 위기가. 이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치유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좀 청와대나 경제부처 뭐 김동연 장관까지 포함해서요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경제 위기가 지금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죠. 그게 아니고 제조업 위기고 이게 경제 위기로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인식이 굉장히 없다 아니하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도 차익 경영 문제보다도 제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상실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재벌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절박한 의식들이 있어야만이 경제정책의 세 가지 축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을 조합시킬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청와대나 기재부 쪽에서 관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경제 위기도 지금은 아니지만 2, 3년 시간 지난 뒤에 크게 제조업 위기가 경제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 내에 빨리 거기에 대한 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발생이 내년 되는 가면 더 그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고용 지표나 통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 고용 부진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오히려 제조업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보시면은 제조업 경기 안 좋은 지역에 실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부분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근처에 있는 그렇죠.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경기가 나쁜 그 지역적인 경기가 나쁜 지역이고 사실 뭐 좀 경기가 괜찮은 지역들 그 뭐 IT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잘 비교적 괜찮은 지역들은 타격이 덜한 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수익성이 악화돼서 도산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나빠지고 도산하는 게 많아지면서 근처에 있던 자영업들이 같이 망하는 그런 단계다라는 생각이고요. 대표적인 게 저는 뭐 조선이다, 맞습니다. 울산, 그렇죠. 네, 뭐 군산 쪽도 있고, 네, 지역별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면은 그런 현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보면은 그 무급 가족
또는 임금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 숫자가 많이 줍니다. 이게 자영업 중에서도 제일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이죠. 소득주도 성장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외국의 예를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한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한계 기업들이 힘들어지죠. 임금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러면 한계 기업들이 도산이 일어납니다. 도산. 가게들이나. 그건 뭐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인력이나 자원이 더 생산적인 데로 이동을 해갈 수 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그렇죠. 미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있냐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그런 기회가 없어요. 지금 제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할 게 없어서 보통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기서 뭘 기회를 가지고 없다는 거죠. 그런 사업 기회가 일어날 수 있는 제조업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제조업 구조개혁, 재벌개혁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경로는 어떤 거냐면은 미국의 이제 맥도날드나 이런 그 가게에 최저임금을 올려도 그다지 고용이 줄거나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경험칙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역적으로 그런 맥도날드 가게나 이런 게 독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흡수를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뭐 자영업이라든지 2차 벤더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 최저임금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는다는 업종은 수요 독점 형태가 아닙니다. 여기는 올리면은 그것을 흡수할 능력이 없어요. 흡수할 수 없으면은 한계 기업이 도산이 되는 거죠. 그럼 그 한계 기업에 도산된 분이 다른 사업기에 좋은 기회를 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두고 이런 분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순서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에서 분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고 분수 효과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를 했어야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경제 구조는 낙수 효과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분수 효과도 일어날 수 없는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내버려 두고 지금 낙수 효과 안 되니까 분수 효과, 그리고 분수 효과 안 되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도 다시 낙수 효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시간만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만 잃어버리고 확실하게 경제가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예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도 한 4, 5년 전부터 계속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현대자동차가 한 2015년까지 잘 나갔습니다. 그때 수익률이 뭐 토요타라든지 폭스바겐보다 높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 경쟁력이었는데 그 가격 경쟁력의 원천은 단가 우려치기에서 부품 단가가 싸서 그렇습니다. 동일한 부품들을 폭스바겐이나 토요타에서 공급받는 그 외국 부품사보다 국내 부품사가 훨씬 싸게 공급했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 부품 원가 비율이 현대자동차가 폭스바겐에 비해서 한 10%포인트가 낮았어요. 그게 수익률을 올려주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품 시장들 보면은요, 1차, 2차 벤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1차 벤더들은 계열사가 하거나 아니면은 친인척 회사가 하거나 가신기업이에요. 그리고 2차 벤더가 전속 계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 우려치기 하면 결국은 2차 벤더한테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벤더하고 1차 벤더 그리고 원청 사업자들 보면은 수익률이라든지 임금이 1차 원청 그리고 현대차 계열사 1차 벤더들 이 100이라면은 그 1차 벤더들은 한 60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벤더들은 1차 벤더에 한 60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수익률 임금 구조가 거의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우려치기를 당하니까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혁신 여력이 없죠. 그다음 두 번째는 원청 사업자 자체도 혁신을 할 유인이 없어져요. 현대차가 지금까지 보면은 폭스바겐에 비해서 R&D 지출이 그 전체 매출액 대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토요타의 한 반 수준을 유지했어요. 혁신할 유인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2015년 전후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그 싸게 잘 만드는 그 부품 단가 우려치기로 잘 만들고 싸게 잘 만들었던 그런 로엔드 마켓이죠. 이 로엔드 마켓에 중국이나 인도가 들어오면서 가성비에서 경쟁이 밀리는 거죠. 갑자기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드 영향도 좀 있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중국 가성비 좋은 차들이 들어와서 너무 가격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하이엔드는 지금 최근에 커넥티드카, 전기차 혁신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대차도 그렇고 부품 회사도 혁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하이엔드도 잃어버린 겁니다. 이른바 샌드위치가 되고 있죠. 샌드위치, 너크래커 현상. 이게 이제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대부분의 제조업이 그렇습니다. 휴대폰, 건설업 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블록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층 구조, 1차, 2차 구조로. 이런 구조에서는 그 안에서도 경쟁도 없고 이 블록 간의 경쟁 또는 융합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혁신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 그리고 더 이상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제조업의 근본적인 위기다.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현대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럼 현대자동차는 토요타나 폭스바겐, 미국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다른 길을 갔느냐, 90년대 이후에. 그 총수 일가의 세습과 컨트롤, 지배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왜냐, 토요타 덴쇼에 해당하는데 현대자동차의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를 통해서 총수 일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독립회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총수 일가의 컨트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수직 계열화시키니까 밑에 하청들에 대해서 단가 우려치기 위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단가 우려치기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미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것들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재벌 교육이라든지 산업구조 교육을 하자는 근본적인 취지 중에 하나가 재벌 총수 일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사가 잘 돼서 돈을 버는 것밖에 없어야지 이런 정상적인 경영적인 판단과 탈수직 계열화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이게 한마디로 공정 경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정책적인 이니셔티브를 지금 과감하게 취할 때가 됐다. 그 혁신 성장 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공정 경쟁이 되면 혁신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혁신 성장, 혁신형 경제에 대해서 80년대 후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뭐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혁신의 기회, 혁신할 유인, 그리고 금융이 따라와야 된다. 금융은 지금 돈은 많이 있습니다. 금융은 따라옵니다. 유인과 기회가 있으면 따라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블락화돼 있고 블락화된 경제 안에서는 다 내부 거래, 친인척 기업, 그리고는 전속 계약, 공정한 기회가 없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혁신이 많이 일어난 혁신 기업,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네이버,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죠. 인터넷 게임 회사들, 뭐 아모레 퍼시픽, 케이팝.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 이른바 B2C입니다. 비즈니스 투 컨슈머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컨슈머는 엔드 유저가 일반인이, 엔드 유저들이 소비자죠. 여기서는 기술 탈취라든지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게 일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혁신이 일어나요. 혁신의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B2B에 해당하는 중간재, 그죠? 말씀드린 중간재는 혁신의 기회가 없어요.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혁신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 성장을 위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기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인의 문제인데, 유인이라는 것은 혁신에서 성공한 사람이 대박쳐서 자기가 그 열매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되죠. 기술 탈취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유인이 없어집니다. 혁신했죠? 뺏긴다. 그거 누가 하겠어요? 옆에서 그런 경험을 봤다. 혁신할 요인이 없어지죠. 그럼 고만고만한 것을 만들고, 그런 고만한 기업을 통해서 단가 우려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징벌 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자. 기술 탈취가 일어나면은 가해 기업의 능력, 매출액이죠. 매출액에 비례해서 징벌 배상을 하게 하면은 두 번 생각하게 되겠죠. 기술 탈취에 대해서. 그리고 입증하기 어려워요. 현재 우리는 민사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마치 검사처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거. 이게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미국에서 하고 있죠. 이것을 하면은 혁신의 요인이 생깁니다. 자, 미국에서 왜 기술 탈취가 일어나는 대신에 혁신 기업을 큰 기업들이 프리미엄 주고 사느냐. 미국에서 이제 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 기업들이 혁신을 했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같이 가요. 그래서 이야기한 걸 다 다큐멘터리를 해버립니다. 자, 근데 이 큰 기업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비슷한 거 우리가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저거 말고 우리 거 해야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냈어요.
그러면은 소송을 들어갑니다. 징벌배상을 받아요. 의도 또는 고의가 되는 거죠. 알고 했다는 게 되죠. 그런 징벌배상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아예 프리미엄 주고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혁신기업이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성공하는 건 대부분 M&A에 의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번 벤처 사업자들은 다시 벤처로 돌아오거나 벤처 캐피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선순환이 돌아가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술 탈취를 합니다. 벤처에서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그걸 건디고 어떻게 해서 상장해서 성공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성공 확률이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미국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러면 벤처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술 탈취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사정이 좋으니까 먹고 살 만큼 돈은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느냐? 부동산 임대업을 해요. 오히려 부동산 임대업이 노력 대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 우리 제도라는 거죠. 이걸 바꿔주지 않고 지금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한 거는 뭐냐면은 금융 지원을 해서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유인과 기회가 없는데 금융을 지원해서 한다? 그러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혁신만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우리 20년 경험이거든요. 네. 이걸 그런 상황에서 혁신 성장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문제가 많이 되는 이익공유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익공유제 저는 사실 그다지 효과성도 없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무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익공유가 아니고 사실은 단가우려치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단가우려치기를 우리가 하도급법에서 규율을 하는데 하도급법 규제로만은 그게 단가우려치기 막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단가우려치기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 독점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공정거래법에 우리가 수요 독점 가격 착취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도 쓰지를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수요 독점을 공정위가 규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단가 우려치기 자체를 막아줘야만이 된다. 단가 우려치기 일어난 다음에 이윤을 공유하라? 그렇죠. 그건 앞뒤가 안 맞고요. 그렇게 되면 행정 비용이나 절차상에 엄청난 코스트가 들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럴 거 없이 처음부터 수요 독점 규제를 제대로 하면은 시장 경쟁, 시장의 원칙에 맞게 가는 거죠.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가 너무 다 한다. 뭐 장관들은 그냥 둘러리다 하는 식의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떤 그 정책 결정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이 경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주요 대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시는지. 일단 뭐 대통령 중심제에서 큰 어젠다를 청와대가 설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청와대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 다 그랬고요. 그렇죠.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제 행정부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손발이 지금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사를 통해서 좀 교정돼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내각의 역할 분담은 청와대가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것에 대한 추진 주체가 되고 내각이 집행하는 기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대통령제에서 사실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가 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여전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 권한의 위임, 역할의 분배를 좀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게 정확히 않다 보면은 서로 혼선이 생기고 영역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단지 그런 역할 분담과 팀워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들이 저는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청와대 대통령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각에서 하는 것, 그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좀 정례적으로 과거에 뭐 비공식적인 회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더 정례적으로 주요 경제장관들과 청와대 정책 참모들이 소통하는 그러니까 어젠다 세팅에서부터 집행까지 서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청와대 또는 각 내각하고에서 방금 얘기하신 어떤 그 소통하고 팀워크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이 정도로 맞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